일단은 한강 인도교 폭파의 진실이라고 황현필 씨가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10분 넘어가는데 주장하는 바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이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간 게 맞고 그 서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북한군의 포로가 됐고 근데 그 불쌍한 사람들은 어루만져 주지도 않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수십만 명을 검거를 하고 기소를 하고 사형을 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비교하면서 거기 안전하니까 있어라 하고 도망간 이준석 같이 이승만도 서울 시민들을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간 사람 아니냐.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피난 가지 말아라.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승만은 아예 피난 가라 말한 적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은 아예 피난 가라 말한 적 없었다라고 주장하죠. KBS에서 작년에 뭘 공개했습니까? CIA가 황현필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CIA 있잖아요. 그죠? 당시에 6월 27일 밤 10시에 방송된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을 녹취해 놓은 게 있어요. CIA가. 그거를 KBS가 작년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거를 모르나? 전 강의를 뒤져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방송이 존재한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가관인 게 뭐냐면은 그거를 읽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왜냐면은 그 연설문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It is understandable. 국민들이 지금 피난 가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 또는 당연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거기 무슨 표현이 있죠? 적군은 어디까지 왔다고? 서울 경계 400m 앞까지 접근을 했다. 그게 27일 밤 9시에 녹음을 하고 10시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상황을 인지하고 있냐면은 국민들이 이미 대피를 하고 있는 거야. 다는 아니더라도 소식을 듣고 제가 이따 구체적으로 사료를 통해서 입증하겠지만 북한군이 공습을 하고 있고 삐라를 뿌리고 있고 인민군이 민간인 복장해가지고 항복을 권유하고 있고 민간인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들이 피난 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 당연하다. 긴박함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도망갈 사람들은 도망가고 피난 행렬이 완전히 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연설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안 읽은 티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 생떼 같은 서울 시민들을 적군인 북한군 인민군 통차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남아있는 서울 시민은 1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0만 명 중에 9월 28일에 나중에 우리가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을 빼앗죠. 928 나중에 서울 수복하고 난 다음에 55만 명을 검거를 하고 끌고 갔다. 120만 중에 55만을 끌고 가서 조사합니다. 인민군 편 들지 않았냐고. 이게 무슨 짓거리죠 하면서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세계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승만은 도망갔다. 이승만은 피난 가란 말 한 적 없다. 이게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서울 수복후에 시민들을 끌고 가 수사했다. 황현필의 결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놓고 정작 돌아와서는 무관 시민들을 조사하고 사용했다죠. 그래서 비유를 누구랑 합니까? 세월호에 이준석 보면은 열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바다에 안 빠진다. 그리고 학생들을 다 죽게 만든 이승만을 여기에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서울 시민들 피난 갈 필요 없다. 그래놓고 적 통치에 돌아갔던 국민들을 다시 서울 수복하고 나면은 어루만져 주고 미안하다가 해야지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막 비난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14년 기사를 보십시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이런 방송한 적 없어요. 근데 CIA 문건에 대통령의 음성이 있어요. 이걸 빼도 박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좌파들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아 오케이 이거는 잘못됐지.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대통령의 정체성과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헌법적으로 한번 봅시다. 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Representative. 국민들의 얼굴이라는 거거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 테두리를 룰을 결정해주는 아주 막강한 권력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거든요.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여기서 별표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생각 좀 합시다. 계속성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대통령은요 그 나라의 외교를 총책임지는 지휘관이고 군 통수권자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반공법을 위반하게 되거나 국가범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테두리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이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군대와 경찰들이 움직여서 의전과 군의 작전 수행에 있어서
있어서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잡히게 됐을 때 국가의 얼굴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아주 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부 이전이라는 거는요, 자연인, 인간, 개인의 이승만의 도망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이자 헌법 기관인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이전하는 겁니다. 자연인 이승만의 이동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의 이전이라고. 왜? 대한민국의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잡혀가거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행정 업무의 전반을 관리해 주냐 이거야. 누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을 승인해 줄 거냐 이거야. 누가 계엄령의 권한을 갖냐 이겁니까? 누가 군 통수권자냐, 이런 퀘션 마크가 나면서 국가가 더 큰 혼란 상태에 빠져요. 황교안 선생님은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그분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도망갔다고 욕하지 말고 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잘못되면 일어난 일들을 생각을 해보라. 그럼 답이 다 나와요. 생각 좀 하자. 일사후퇴 케이스를 보고 공부 좀 하자.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서 28일까지 막 아비규환이 있었죠, 서울에서. 그 이후에도 이어지지만 이거를 일사후퇴랑 비교해봐야 됩니다. 일사후퇴란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서울 수복하고 평양 수복하죠, 1950년 10월 19일에. 근데 그 즉시 모택동해가 명령을 내려서 저기 북한 위에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공군이 건넌다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12월에 다시 평양을 뺏겨요, 우리가.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신정공세라고 중공군이 38선을 돌파했거든요. 그 뒤에 서울 시민들이 일제히 대피하는 게 일사후퇴라는 겁니다. 근데 일사후퇴 때 어떤 일이 있었죠? 6월 달에 있었던 아비규환이 아니고 일사후퇴는 질서정연하게 120만 명이 다 대피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1월 3일에 민간인들이 대피가 시작되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사후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1월 4일에 군이 다 철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1박 2일 동안에 2박 3일 동안에 다 튀어나온 게 아니고 120만 명이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군이 남아하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1월 3일 이전에 24일부터 민간인 대피 명령을 내려서 2주간에 걸쳐서 질서정연하게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중공군이 더 멀리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근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후퇴를 해도요, 당시 리즈웨이 장군이나 미국의 군사 고문단의 이런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은, 강물이 당시 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물을 그냥 건너서 갈랬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얼음이 깨져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기도 하고, 다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리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생생히 다 있어. 그렇게 2주 동안에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몇 개월 동안에 대피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그걸 적용한 거거든요. 다시는 6월달에 그 참사를, 그 아픔을 재현하지 말자고. 그래도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황현필이 질문해 봐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 우리 다 큰일 났으니까 망했으니까 다 튀어라 도망가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도로가 마비가 되고요, 다리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고요, 한강을 무리해서 건너려고 수영하다 익사하고 개판 5분 전에 일어나겠죠. 그 무질서 속에서 밀지 마라 이러면서 서로 주먹질하고 폭력 사태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만에 죽었다 보시죠. 그럼 또 이승만 대통령 욕할 거 아닙니까? 제발 생각 좀 하자고, 생각을. 여러분, 항상 앞에서 어떤 강사가 얘기할 때요, 안 속으려면은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냐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를 내가 직접 찾아봐야 안 속습니다. 황인표 선생님 일사후퇴는 이거 비교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어야 되는 결론을 찍고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질문해봐야 됩니다. 신성모 국방장관과 조병옥 박사와 이기붕 서울시장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왜 일제히 이승만 대통령의 대피를 요구했을까? 27일 새벽에. 당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요, 우리 잘 보세요, 기업의 CEO가 자기 일 안 하고 갑자기 1층 로비에 내려와가지고 바닥 쓴다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업무의 체계가 다 섞이는 거예요. CEO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사진에서 결정이 안 나고 기업의 방향이 결정이 안 나고, 기업 CEO가 바닥 쓸고 있으니까 괜히 멋져가가지고 비서진들 다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단 다 내려와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비에서 바글바글 하니까 일이 안 되지. 사단장 한 명이 군부대에 방문해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포천이 함락이 되고 의정부가 함락이 되고 서울 언저리에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북한군이, 게다가 당시에는 청와대의 전신이 경무대예요.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 주변에 마포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수감돼 있는 좌익 사범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풀려나면 어떻게 될 건데, 대통령이 유고시는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뜯어 말려서 내려 보내는
되는 겁니다. 왜냐면 더 큰일 날까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위험해지잖아요. 대전, 수원, 대구에 갈 게 아니고 제주도로도 가야 됩니다. 해외 사례 좀 말씀드릴게요. 처칠은 왜 영국이 있었을까? We shall never surrender라는 연설을 할 때 왜 영국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즈벨트는 2차 대전에 참전할 게 확정이 되고 독일에 미군을 파병을 할 때 왜 국가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가호가 우리 병사들에게 있기를 이런 기도하면서 왜 이런 파병 연설을 했을까? 어디서? 미국에서. 왜 미국에서 했을까? 질문해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8군 사령관으로 왔었던 벤 플린트라는 유능한 장군이 있어요. 이분의 아들이 공군 조종사로서 같이 왔어요. 이분이 작전 수행을 하다가 북한 지역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 벤 플린트의 아들을 찾자고 밑에 부하들이 다 건의했어요. 빨리 아들 찾으러 가자고. 근데 벤 플린트는 아들 찾으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꼬이니까. 처칠이 그 유명한 연설 알죠? 우리는 들판에서도 싸울 것이고 언덕에서도 싸울 것이고 해변가에서도 싸울 것이고 프랑스에서도 싸울 것이다. 전황이 유리할 때 그랬나요? 아닙니다. 덩케르크에서 영국군이 철수하고요. 프랑스가 함락 직전까지 갔고요. 이제는 독일이 영국에 공습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프랑스가 다 넘어갔는데 프랑스에서 싸운대. 해변가에서 철수했는데 해변가에서 싸운대. 언덕과 들판에서 밀렸는데도 거기서 싸운대. We shall never surrender. 왜 그럴까요? 전황은 불리하지만 다 끝났고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쟁이 진짜 끝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영국에서. 루즈벨트가 왜 미국에 있었죠? 소총 들고 함께 노르망디 상륙작전 해볼까요? 루즈벨트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독일의 지배에 떨어졌습니다. 네덜란드의 왕실과 노르웨이 정부는 영국으로 망명을 갔죠. 왜 그랬을까요? 국채를 보존하고 합법적인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지금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독일의 나치 정부는 불법 정부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폴란드도 정복당했죠, 독일한테. 근데 영국으로 망명정부가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치 정부는 불법 정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럼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지켜야 되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거야. 만약에 대통령이 잡혀가지고 대통령 명의의 항복 선언이 북한이 공작을 해가지고 한다라던가 이때 다 믿을 수 있어요. 왜? 이때는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으니까. 우리 한국전쟁 때 사진 찾아보면요, 학생들이 전쟁통에 폐허에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문맹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50년대 문맹이 거의 없어지고 한국전쟁 시작할 때 50년은 여전히 문맹률이 7, 80%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승만 대통령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제 동족상전 전쟁 그만두고 평화통일하자 이승만 사인 해가지고 거짓 선전하면 어떻게 갈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로 잡히면 이제는 국군은 이기는 전투가 아니고 대통령 살리고 구하는 전투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럼 대통령이 잡혔으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네 판단하는 미국과 유엔군이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이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라지면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 이 논쟁에서 절대 밀리지 마세요. 이거는 어설프게 변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위험하면은 대전, 대구, 수원이 아니고 부산이나 제주도까지로 가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위해서.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승만은 왜 계엄령을 한국전쟁 일어나고 즉시 선포하지 않고 미국 도착 이후로 미뤘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 국군이 지금 개성에서도 패배하고 있고 옹진에서도 패배하고 있고 의정부에서도 패배하고 있고 겨우 동해안과 춘천은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국군이 지금 계엄령 내리면 서울 시내를 지키는 걸로 지금 목적이 바뀌잖아요, 역할이. 그러면은 전방을 못 지키니까 이를 악물고 미군이 올 때까지 계엄령 선포까지로 미뤘어요. 북한군은 20만이 내려왔고 우리는 10만도 안 되거든. 2배가 숫자가 모자라니까 계엄령 선포함으로써 작전 수행에 방해되지 말라고 미군 도착할 때까지 계엄령까지 참은 사람입니다. 황교안 씨가 그렇게 왜 도망갔냐고 얘기하겠지만, 그럼 거기 있음으로써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 인질로 잡히면은 뭐 그런 건 네 시나리오는 아니냐? 아닙니다. 당시에 북한군이 뿌린 삐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북한이 남한에 있는 미군 상대로 뿌린 삐라가 뭐냐면은, 미국이 공군 병장 필립 에런슨을 지금 전쟁 포로로 잡았다. 지금 이게 협박하는 거죠, 북한이. 이 병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가지고 한국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행동을 조치해달라. 너네들 빨리 항복하라는 삐라 같은 것들을 계속 뿌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잡혔다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원수요, 기존의 공산주의에 굉장히 반감이 있었던 이승만이 오늘 이 시간부로 전쟁은 무의미하고 동족 상잔 일어날 바에는 평화협정을 맺는 게 좋으니 전군 항복하라.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동요하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정부 피난 계획을 한 번도 발표한 적 없다고 황교안 씨가 그러는데 무슨 책 봤는지 빨리 얘기하세요. 무슨 책에 근거한 거지. 제가 사료를 다 뒤져보니까 26일에 이미 수원으로 정부를 이전할 수 있다고 암시를 주니까 그때부터 서울 시민들이 동요하고 난리예요. 그만큼 국가 원수의 행적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하자고요? 이승만은 도망갔다? 아닙니다. 개인의 도망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 유지입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소재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이지 자연인 개인 이승만을 옮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이전입니다. 확실하게. 당시 3일간의 행적을 보면은 이승만은 무초 미국 대사에게는 미국의 빠른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는 빠른 대피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샌드위치라는 거죠. 대통령의 역할을 미국 대사한테 어떻게 전하고 있었죠? 빨리 무기 내놔. 지원이 안 오니까 메가드한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깨우고, 반대편에서 서울을 안 피했죠. 25일, 26일, 27일 새벽까지 서울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전황이 불리하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당시에는 신성국 국방부 장관과 최병덕 육군참모총장과 이런 사람들은 전황이 유리하다 판단하고 있었고, 나머지 김홍일 장군을 비롯한 이범석 이런 군 장성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하다 판단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었고, 그게 27일까지의 분위기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막 3일 만에 서울 그 망했는데 왜 그때 도망간 거 하지만은 당시엔 군 수뇌부 최고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27일 새벽쯤이 되니까 의정부가 뺏기니까 서대문 형무소, 마포 형무소에서 탈옥해가지고 개판나면 안 되니까 신성모 국방장관이 빨리 대피를 한다 해가지고 가신 거라고요. 이승만은 아예 피난 가란 말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CIA 문건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뭐가 진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하라는 말을 안 했다고?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게 됐죠? 말도 안 하고 혼자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KBS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승만의 라디오 연설, 날짜 언제? 6월 27일 황해필 선생이 말하는 그 연설입니다. 이 방송 연설을 감청한 미국의 CIA가 녹취록 보고서를 만들어 놓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서 대국민 방송을 한 거예요. 이거를 당시 CIA가 녹음을 떠놓은 거예요. 그거를 타이핑으로 다 쳐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KBS가 작년에 공개했습니다. 이거를 보더니 김명석 교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서 하신 연설인데 여기에는 안심하라라든가 그런 거 없다고 못 박습니다. KBS 라디오 이승만 이런 거 치면 다 나옵니다. 날짜 나오죠? 27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연속적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5번, 6번 정도 미국의 지원이 곧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것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미국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내가 상당 부분의 시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던 이유는 이런 게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알려질까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48년 9월부터 점진적으로 빠집니다. 48년 10월이 여순 반란 사건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다 나가야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9년부터 50년 한국전쟁 일어날 때까지 뭘 외쳤던 거냐면은, 미국의 지원이 곧 온다.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국민들한테.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 했던 노력을 보면은, 트루먼한테 한국군은 현재 이틀치 탄약밖에 없으니 북한 남침 시에 필요한 탄약과 무기를 지원해달라. 여기에 트루먼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감당도 못할 대규모 군사력은 생각하지 말고 경제력을 키워서 국민 먹여 살릴 걱정이라. 트루먼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무기를 지어주면은 전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상원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한국이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일본만큼 중요한 나라는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딜레이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러던 찰나에 전쟁이 일어났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적은 북한군은 모든 방향에서 가까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탱크, 군함과 함께. 근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군과 경찰은 모든 방향에서 성공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방송은요, 서울 시민들만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나라 군인과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모든 국민들 대상의 연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격을. 왜 우리 국군과 경찰이 모든 방향에서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이때는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장병들이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다 상경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다가 말지. 미군의 지원이 있다고 약속을 해줘야 춘천에서도 버티고 강원도에서도 버티고, 의정부가 여기서는 지금 밀리고 있고 거의 서울까지 온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전을 하고, 이때는 뽀얀 안개 속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전력이 다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분전을 하면은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싸워야 되고 우리가 분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 처칠도 전황이 불리할 때 We shall never surrender라고 하고, 프랑스가 망해가도 프랑스에서 싸운다 하고, 해변에서 철수하고 있는데도 해변에서 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시점으로. 거기서 와, 우리는 독일의 공습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 도망가십시오.
그럼 영국도 망하고 그러면 이제는 역사가 바뀌었겠지. 근데 그 처칠의 위대한 연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고 미국이 영국을 믿고 2차 대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의정부 일대에서는 적군들이 여러 가지 탱크와 이런 걸 갖고 들어오고 있다. 대비가 없었던 우리 군은 처음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지만 탱크 오는 길에 지뢰를 매설해서 탱크 격파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를 다 집어치우고 다시 진군하고 있다. 우리 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서 하고 있으니까 힘들다. 막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다고? 적군은 서울 근교의 면리 1리에 400m인데 면리니까 1km 방향까지 왔다라는 거죠. 다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왔는지도 다 말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사기 진작을 하면서도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되는 책임 또한 동시에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피난 가지 마라 그리고 혼자 도망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황현필 씨의 근본적인 주장은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적 맥락, 문서 안에서의 맥락을 다 무시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IA 문서 갖고 저한테 그렇게 폭격을 맞죠. 그것 갖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황현필 비판 2부 생방송 들어가시면은 제가 길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설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혼자 살기 위해서 다리 끊고 도망간 사람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눈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정말로 혼자 도망갈 거면요. 서울의 근교에 북한군이 왔다고 얘기 안 하지. 왜 고기 방패로 써야 되니까. 김일성이 그런 인간이잖아요. 혈서로서 우리나라를 지키자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10월 19일에 평양을 우리 국군이 뺐는데 국군이 10월 19일에 평양에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10월 12일에 북한 땅을 벗어나서 중국으로 도망간 인간이 김일성입니다. 그런 게 도망이죠. 잘 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을 봅시다. 시대적 맥락을 알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긴박했는가. 당시에 전쟁 지도거든요. 5갈래로 들어왔어요. 크게 가장 병력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딥니까? 개성, 문산, 서울 방면 1대 2.2고요. 홍천은 1대 4.1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군이 많다라는 거예요. 화력은 18배. 그 다음에 양양, 강릉 1대 2.5예요. 기본적으로 병력이 다 열세인데 가장 많이 차이 난 데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서울 바로 길목.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는 여기라고. 1대 4.4. 여기에 북한 1군단이 그 당시 주공이거든요. 이걸 여기다 다 몰아넣었어. 왜? 서울을 뺏으면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서울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죠. 전황이 어렵다라는 거를. 파이팅 있게 싸워야 되지만 전황이 어렵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국민들이 도망갈 사람은 도망갈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한국전쟁이라는 책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지도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전쟁 허락 맡을 때 보여줬던 지도거든요. 3일 안에 어디까지 점령한다고 1차 목표가 돼 있어요. 수원, 원주, 삼척선을 3일 안에 점령한대. 하루에 평균 15km씩 진군을 해서 전 국토를 점령을 하는 것으로 한 달 안에 전쟁을 조기 종식하는 게 김일성의 정전 목표였습니다. 근데요, 미군이 개입하고 국군의 지연전 때문에 원래는 하루에 15km 진군을 해야 되는데 6km, 2km로 진군 속도가 늦어져서 우리가 산 거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전투 성공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거거든요. 이 지연전, 스미스 부대가 오산에서 싸우고 국군이 지연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게 뭐냐면은 한강 방어 전투고요. 그래서 한강교가 끊어진 게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한강 방어 전투를 해서 스미스 부대가 올 수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탄약 지원하라고 메가드한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도쿄에서 빨리 탄약이 와서 그거를 갖고 국군이 지연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다리를 끊고 혼자 도망간 게 아니고 정부 기관을 보존하고 나라의 개석성을 유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연전을 펼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한 사람이 이승만이. 그럼 수도가 왜 중요하죠? 정부 기구가 있죠, 언론이 있죠, 기업이 있죠, 상징성이 있죠,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여기를 3일 만에 장악하면 끝난다고 본 거예요. 이런 시대적 맥락 안에서 이 긴박성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긴박성을. 여기 뭐가 잘못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치를 한 겁니다. 당시 시대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인도교를 너무 일찍 폭파했다? 다 설명됐죠? 일찍 폭파한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성무 국방장관이라든가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이 막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호언장담하고 전력 파악을 잘 못한 과언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2시간 내에 한강교로 폭파해야 된다라는 그 긴박성은 변함이 없다고. 일찍 조기에 폭파했다라는 거는요, 지나친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이때 당시에 북한군이 어떤 관리로 다 오고 있고 전력이 몇 대 몇이 차이가 나고,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이지.
당시 시대에서 뿌연 희미한 정보를 갖고 불투명한 전망을 갖고 왔다리 갔다리 군 수뇌부에서도 뭐가 맞니 누가 유리하니 이걸 옥신각신하는 과정 속에서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한강교로 폭파로 결정되는 거는 당시 상황에서는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긴박했으니까. 여기 국방부에서 쓴 한국전쟁사 북해의 남침과 서전기 전문가들의 평가로 똑같죠. 한강교가 폭파됐기 때문에 북한군은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었다. 뭐가 전차가. 우리가 얻은 이익은 뭐죠? 울지 말고 이익을 생각하라고. 살린 사람과 이득을 생각하라고요. 반대로 국군은 한강 이남에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그 다음에 김홍일 장군이 했던 위대한 전투 한강방어전투 6월 28일 7월 3일 미군이 3일만 버티라고 한 거예요. 김홍일 장군한테 메가더 장군이. 근데 일주일 버텼어. 일주일. 그래서 김홍일 장군이 이 긴박성을 하니까 한강교가 끊어진 상태에서 한강 이남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3일 동안 한강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그래서 북한군은 총 215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이 전투에서. 이거는 서울을 점령하기까지 4일간의 손실 1112명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남으로써 성공적으로 지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황현필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이승만이 그냥 대구 내려갔다가 대전 올라오고 거기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죠. 6월 29일에 공군 비행기를 타고 메가더가 시찰을 해. 한강을. 할 수 있는 싸움인지. 그때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구상도 다 하고. 근데 그날에 누가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수원에 마중 나왔는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서 수원으로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적한테 격추당할까봐 저공 비행하면서 왔다고. 그게 이승만의 캐릭터입니다. 너무 분통 터져서 미칠 것 같다. 싸우고 싶은 의지는 충만한데 우리 애들한테 our boys라고 부르거든. 국군을. 무기가 없다 이거야. 미칠 것 같다 이거야. 근데 지금 상황상 내가 자연인 이승만이 아니고 군 통수권자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뜯어말리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메가더가 왔대. 그래서 대구까지 내려간 분이 그것도 기차에서 깜빡 잠드신 거거든요. 왜? 몇 발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으니까. 근데 노발대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대구까지 왔냐. 대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수원에 메가더가 왔다는 소식 듣고 조공비행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방을 잡아가지고 메가더한테 이런 거 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전황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때 메가더가 감동받은 게 뭐예요? 미국은요 스스로 싸우는 사람들도 없거든. 트루먼이 나중에 장면 대사한테 미국의 참전이 확정됐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메가더가 여기 시찰할 때 뭐에 감동받았어요? 자네는 왜 여기 있나?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병사가. 물어보니까 제 상관이 철수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메가더가 그거 보고 감동받은 거거든. 이런 자그마한 국가의 원수와 병사들과 장교들이 북한군 막아보겠다고 여기서 분전하고 의지를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쌓아 올려져가지고 무초대사와 에치슨과 메가더와 트루먼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열기가. 당연히 트루먼도 미국 대통령으로서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한 대목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우리 무시하지 말자고. 교차검증. 소련에서도 당시 북한군이 한강교 폭발을 못 막은 것을 질타했다. 또 이것도 귀중한 사진인데 이것이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찍어왔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없어가지고 찍은 거예요. 전쟁이 발발하자 외출이나 휴가 중에 있었던 군인들이 각처에서 기차를 타고 급히 기대하고 있다. 이거는 김종필 회고록이나 박정희 회고록에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에는 장교단이나 병사들이 일선에서 많이 빠져서 휴가 가 있었던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는 당시에는 민간인들도 49년부터 호국군으로 편성해가지고 민간인들도 잠재적으로 바로 병사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왜 지금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 왜 얘기해야 되냐면은 기차 타고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인민군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승만이 예를 들어서 다 도망가세요 이러잖아요. 야 전쟁 끝났나 보다. 그리고 이승만이 포로로 잡히잖아요. 야 끝난 거 아니야? 야 잠깐 우리 국군에 붙었다가 우리 나중에 숙청당하는 거 아니야? 이래 돼버리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 당시에는요 14살짜리부터 해가지고 민간인들을 다 끌어다 썼어야 돼요. 국군으로. 왜냐하면 49년의 풍경을 봅시다. 호국군을 편성했는데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부근에 있는 연대에 소속돼 일정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미군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일단은 직업 군인들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남자들은 다 싸울 수 있어야 되니까 성인들 군사훈련 기초적으로 다 받아. 전쟁을 준비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격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라. 도망갈 사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싸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민간인들 중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쟁이 난 뒤에는 병력을 보충하고자 7월 22일에 이 50년인데 전쟁 나고 한 달 뒤에 비상향토 방위령을 발효해서 14세 이상의 장정을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은 14살짜리 꼬마애부터 다 싸울 수 있어야 되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군인 대상, 예비 병력, 애들, 민간인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싸울 생각도 하라는 거죠. 이게 저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위대한 연설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도망가는 연설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잖아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게부대, 지게부대. 우리 낙동강 그 전투할 때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류탄 부족하면 수류탄 갖고 탄약 갖고 기초 훈련을 받은 사람도 지게부대가 되고 안 받은 사람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지게 메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국 전쟁 성격이에요. 애들도 싸우고 막 여자도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의 27일 방송은 비전투 인원뿐만 아니고 군인 대상용이기도 하고 이제 막 나라가 탄생했고 남자라면 다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응당했어야 되는 연설이며 현역 예비 병력의 사기 진작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전선에서의 분투를 선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주 4.3 여순 반란을 잊지 마세요. 48년 4월 3일에 김다싸미 책동한 대한민국의 5월 10일 총선을 반대하고 자기끼리 그 제주도에서 투표해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친 나는 북한 정권에 찬성한다. 여순 반란 아예 건국 이후에 반란이 있었던 거고 14년대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다 도망가라 끝났다 해버리면은 잠재적으로 이제는 정말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인민군으로 붙을 사람들도 나온다라는 거라. 이제 여러분 한국 전쟁이 보이죠, 그죠? 저는 황영필 쌤한테 고마워요. 왜? 이런 강의를 어떠한 계기가 없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루하고 내가 그거 왜 알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지식으로 끝나는데 이분이 지금 하늘에 미랄되어 떨어져가지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 전쟁의 진상과 한국 전쟁의 감동적인 것과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을 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민간인들이 수백 명 죽었다고 뒤에 화면 띄워놓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로이 애플만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인용하면서 막 뭐 수백 명이 죽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 제가 파보다 보니까 또 원문 책을 알게 됐어요. 황영필 쌤한테 제가 고마운 게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갖고 있는 원문들을 다 소개해 주십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안 읽으셔. 소개만 해주고. 근데 나는 그걸 읽어. 오케이? 근데 이 로이 엘프만이라는 책에 보면은 당시의 전황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뭐라 돼 있냐면은 위에 노란색 문단을 요약을 하자면 당시의 국군의 반격 실패와 북한군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피난민들이 6월 27일에 도로에 몰렸다. 이미 도망가고 있다고. 확정이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뭐라 했어요? 인지하고 있죠. 국민들이 대피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 어디까지 왔다? 이거 똑같이 나와 있는데 27일에 초록색 문단 중간에 27일 뿐만 아니고 그 전날에도 북한군은 뭘 뿌렸다? 비행기로 삐라 뿌리는 거예요. On the city calling for surrender. 항복하라고. 빨간색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최용건은 방송까지 합니다. 26일 27일에 뭐라고? 항복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 가득했다. 이미 도망가고 있네.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다 대통령이 다 끝났으니까 도망가라? 그거는요,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국민들 아비규환인 거죠. 막 위라 내려오고 항복하라 그러고 국방부도 발표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거는 실책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당시의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죠. 당시에 삐라는 아니지만 이건 찾을 수 없지만 이런 유사한 삐라들이 내려왔을 겁니다. 이거는 북한의 60년대 삐라인데 민중 위주의 나라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께서 장건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위주의 주체사상을 지칭으로 삼는 무식이 뭐 빈부격차 실업자 거지 세금 학비 치료비 공약 없는 민족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거 누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거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시책이 펴지는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저녁 있는 삶 실업자 거지 세금 학비 걱정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유사한 삐라가 내려왔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용이 이거는 반대로 이제 유엔군이 뿌렸던 삐라고 이게 선무공작이라는 거야. 선무공작. 너 거기 붙어있지 말고 우리 편으로 붙어. 민간이 우리 편 감히 속아 넘어갈 생각하지 마.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게 풍겨 있었냐면은 전쟁 발발하고 바로 이랬다고. 그러면은 원색적으로 아무리 문맹률이 높아도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을 했을 거거든. 그러면서 좌파 지식인들이 해설해주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민심이 동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김종필 회고록입니다. 중지도가 한강 인도교를 말하는 거거든. 여기 보면은 참혹했다. 모두 떠나간 6본을 마지막으로 나와 트럭을 탄 채 한강 인도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인민군 편이 돼 사복으로 위장한 부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피란 대열에 끼어들어 이제 다 끝났다 선동하러 떨어들었다. 당시 상황이 어땠다고? 황현필의 세계관처럼 인민군, 이승만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섞여 있다고. 인민군이 사복으로 위장한 부대가 사람들한테 선동하고 돌아다니는데 끝났다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보라 이거야.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메가더의 지원이 약속이 되었다. 메가더 왈 준대항 작전에 이어서 충분한 원조가 오는 거다. 메가더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메가더의 권위를 빌리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아시아의 대장이니까. 그 다음에 전투기 공군의 지원이 있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 북한군으로 참전했다가 낙동강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항복하거나 나중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낙동강에서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증언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다큐로. 그 보면은 공군이 너무 무서웠대. 미공군이. 날라와가지고 쏘고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공대공으로 붙어도 상대가 안 되고 북한 전투기가. 그러니까 미국 공군이 온다라는 거는요 대단히 큰 격려가 되는 겁니다. 전선에서 싸운 사람들한테.
게다가 전선이요. 개성, 문산, 옹진, 의정부, 포천은 25, 26, 27 차례대로 딱딱딱딱 도미노로 무너지지만은 춘천과 동해안은 버티거든요. 일주일. 아직 다 안 끝났다고 상황이. 그러니까 공군의 지원 약속도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처치 장군도 지금 급히 서울에 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망 안 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미국이 확증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게 또 하나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피난길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people are seeking refuge. 동어 반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북한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군은 아주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 Until aid arrives. 나와있죠? 나는 우리 국군과 경찰한테 감사한다. 38선을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옹진반도부터 해가지고 동쪽까지 쭉 펼쳐져 싸우는 사람들한테 감사한다. 우리 국군이 힘들지만 여기서 깨지면 끝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급함 때문에 기차 타고 다 더 올라오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랑 김종필 해고를 읽어보세요. 내려왔다가 전쟁 터졌다는 소식 듣고 부랴부랴 다 올라오는 거거든. 우리의 용기를 보여줌으로써만이 어디에? 전 세계에 우리는 원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 참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싸우는 거를 보여줘야, 용기를 보여줘야 국제사회 원죄가 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트루먼이 장면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 국군이 용감히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차분하게 그들의 용기와 애국심을 보여줌으로써. 정리하자면은 나는 우리 시민들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차분하게 그들의 애국심과 용기를 보여줄 걸로 믿는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공산주의자들을 전향시키는 내용에 관해서는 도저히 녹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한다. 이 뭡니까 지금? 선무 공작 차원에서 지금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여기 따라오는 내용이 CIA가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전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땀만 품지 마. 우리 국민들 어떤 사람 속아 넘어가지 마. 차분하게 대응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대통령이요. 이런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냉철하게 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는 저 감탄하게 됐습니다. 황교안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영어 공부할 겸 이거 보세요. 어떤 게 현실적인 지도자인지. 이 연설을 정리하자면 시민들에 대해서는 국군이 용감히 싸우고 있으나 어렵다. 현실적으로 다 이겼어요. 적의 위치까지 다 알려줬어요. 주 전력이 쏠리는 곳이라는 걸 다 알려줬어요. 국민의 피난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망가는 사람들을. 여기까지는 대통령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설명을 한 거예요. 시티즌들한테, 민간인들한테. 여기 밑에는 뭐냐? 예비 병력과 현역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 영토에 있는 미국이 지원 약속을 했다. 도망가 생각하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군에게 감사한다. 격려. 용감히 싸워야 된다. 지원이 올 때까지 용감히 싸우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된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확실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이를 위한 군의 사기와 시민들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힘쓸 책무가 있는데 이 연설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냈다. 그럼 그 뒤에 한강교 폭파는 뭐냐? 그거는 그거대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당시에 25일, 26일, 27일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은 정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하, 막 저 샥시들 저거 별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바로 물리치고 압록강까지 진군하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하고 그러거든 최병덕이. 근데 26일 때문에 옹진 파주 이런 데가 막 무너져. 근데 그때도 최병덕과 신성모는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 26일 오전에 군사회의가 열리는데 이범석, 김홍일 이런 장군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빨리 한강 이남의 방어진을 구축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고 건의를 하거든. 근데 그거를 최병덕과 신성모가 무시하게 되면서 아니다. 우리는 의정부터 윗선에서 디펜스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착오가 나는 거,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최병덕과 신성모가 틀렸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항모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신성모와 최병덕 장군이 신이 아니잖아요. 관은 있을지언정 당시의 상황을 보고 참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일에 바로 서울 뚜껑 위에까지 오니까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다급하게 이승만 대통령을 피난을 시킨 거고, 그러면서 27일마저도 오후에는 어떤 보고가 있냐면은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한테 의정부의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전황 보고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전황 보고가 앞선에서 바뀐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병덕이 일단은 만약에 대비
메이비에서 최창식 대령한테 이것도 알려진 겁니다. 다른 증언도 말해요. 폭탄을 한강대교를 비롯한 전차가 올 수 있는 모든 다리에다 폭약 설치해라. 그래서 최창식 대령이 27일 오후부터 폭약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27일 저녁부터 갑자기 의정부가 붕괴하게 되면서 최창식 대령이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한테 들었던 대로 매뉴얼대로 새벽 1시에 서울 경계가 뚫렸다는 소식을 듣고 2시간 내에 폭파하라는 명령을 기억을 하고 한강 인도교로 폭파 명령을 내린 건데, 문제는 너무나 빨리 갑자기 전황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렸고 분명히 군경이 인원 통제를 했다는 흔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료를 보면은.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바리케이트를 뚫고 군인인지 민간인이 뒤섞여가지고 이게 폭탄이 팍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논쟁이 되는 거는 민간인이 500명이나 800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황현필 씨가 뒤에 띄워놓는 4,000명이 다리에 있었고 수백 명이 죽었다. 따따따따 확정적으로 표현한 게 있거든요. 제가 정말 그런가 그 책의 원문을 까봤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은 probably, possibly, estimate라는 표현을 씁니다. 500에서 800명 국방부 자료 있다고? 제가 국방부에서 발간한 그 자료집도 한자로 되는 거 다 봤거든요. 똑같이 추정이라 돼 있어. 근데 거기에 각주가 안 달려있더라고. 유력한 게 뭐냐면은 로이 애플만이라는 책에서 근거한 걸로 보입니다. 그 국방부 자료도. 근데 어쨌든 500명, 800명이라는 설의 근거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은 로이 애플만의 그 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500에서 800명이 죽었다라고 뭐라 되냐면은 they were dead, civilian dead 이런 표현이 아니고 estimate. 게다가 군인과 민간인이 섞여 있는 걸로 보이는. 그리고 4,000명이 다리에 있었다 이러자, 그죠? 황윤필이 no, possibly. maybe가 중간이라면은 possibly가 50%보다 약간 밑에고 probably가 50%보다 약간 위거든요. 그리고 그 다리에 2배에 달하는 1,000명 정도가 폭파된 다리 부위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 probably. 이게 어디 죽었다로 할 수 있나요? 역사라는 학문은요, 가능성의 영역과 확증된 사실의 영역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요,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주장이 제기된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는 표현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300명이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죠? 시체가 확인이 되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일치를 하고 사진 자료가 있고 동영상이 있고 그걸 확증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확증들이 교차 검증을 통과하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류석춘 교수님이 영화에서 말하는 대로 민간인 사망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당시에 나머지 증언 같은 것들이 다 가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증언들이 뭘 가리키겠냐면은 사망자에 대한 증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증언이거든. 제일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정할 수 없다고. 800명 사망설은요, 아직은 설의 단계입니다. 가능성 단계. 근데 죽었음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된 사실인데 거의 하나의 원문책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25일부터 이승만 대통령 행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09시에 개성방어선이 붕괴가 됩니다. 10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첫 보고를 드립니다. 이때도 보고가 엇갈려요. 이거는 위험하다, 아니다. 이게 3일간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고가. 동두천 포천도 점심시간 이전에 함락이 되고, 그 이제 서북 쪽 11시 방향이 이제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11시, 12시 방향이 위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오전 11시 신성모의 미지근한 전황 보고와 미흡한 대책에 불만이 있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미지근해 보고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화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11시 35분에 무초 대사한테 무기를 요청합니다. 무초 일로 와봐.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나는 통일의 기회로 삼을게. 카운터를 먹인다는 거죠. 이게 사라예보와 같은 세계대전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걸 오히려 역으로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 25일 점심 북한의 전투기가 서울의 공중을 폭격합니다.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이때부터. 2시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 다음에 3시에 무초 대사가 미 국무부 통해서 메가더의 무기 지원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오전 11시 35분에 무초한테 막 뭐라 그러거든. 빨리 무기 주라고. 그래서 무초 대사가 메가더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 결과로 받아낸 무기가 뭐냐면은 105mm 포탄 10만 발 이상, 82mm 박격포탄 26만 5천 발, 60mm 박격포탄 8만 9천 발, 소총실탄 248만 발 적재해가지고 부산항에 도착한 거예요. 메가더를 통해서 부산항에 도착한 거예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어떤 성과가 있냐? 이들 탄약은 국군이 7월 이후에 지연작전을 수행하는데 매우 기묘하게 사용됐다.
나라를 지킨 게 누구라고? 이승만입니다. 낙동강 전투를요,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낙동강 전투 그 자체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윗선에서 대전, 춘천 이 라인을 따라가지고 지연전을 펼쳐주는 스미스 부대, 정말 잔인하게 죽었지만 미국 스미스 부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군들의 지연전이거든요. 여기에서 원래는 애초에 하루에 15km씩 가려고 하던 거를 6km, 2km씩 진군을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방어 라인을 워커가 딱 긋고 미팔군의 핵심 전력이 도착하게 되면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지연전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이승만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무기 달래가지고 빨리 도착한 거라고. 그러면은 이 미래 한국의 이런 이승만의 행적 그건 뭐 또 뉴라이트 그런 거 아니냐? 이 남종옥 박사님이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연구자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한국전쟁과 이승만의 전쟁 지도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 미래 한국 칼럼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인용된 자료가 뭡니까? 6.25 전쟁 항공전사, 미 국무부의 전문 자료, 그러니까 무초와 이승만의 대화, 국방부에서 발행한 한국 전란 1년지, 이런 것들 다 연구해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승만의 행정은 도망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다녔다 이거 아니야. 구도가 이런 거죠. 야, 메가더 빨리 안 해? 새벽에 전화하고 말이죠. 자다가 깨우고 그러잖아요. 무초한테 야 빨리 지원 안 해? 메가더 빨리 닥달란 말이야. 우리 애들이 무기가 없어서 쓰러지고 있어. 내 뭐라 했노? 내 주한미군 철수하면 망한다 했지. 이승만 메가더 제초한테 새벽 3시 전화해가지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지원하라고. 10시에 신성모 장관과 최병도 육구총장, 근데 이거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증언과 여러 다른 보좌관들의 증언이 좀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시간과 대화 내용에 관해서는 참고하시고. 근데 여기서부터 26일에 우리 군 수뇌부의 서로 의견 충돌이 되게 중요해.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전 10시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최병덕 육구참모총장이 현재 군은 의정부에서 북계군을 반격하고 있으며 전황은 유리하게 진전되고 있다. 여기서 혼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김홍일, 이범석, 김석원 장군 등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강선 방어를 강조를 한 거예요.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전쟁이에요. 26일 1시에 의정부 함락이 돼요. 26일 4시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선무공작 차원에서 연설한 거죠. 침입함 적은 국군의 반격을 후퇴하고 있고 그러므로 국군은 총반격전을 개시하는 바 차제의 압록강까지 진격하여서 민족의 수건인 국토의 통일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선 파악이 잘 안 됐거나 선무공작이거나.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선무공작으로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26일 4시에 이승만 대통령 육군 본부를 들러서 보고를 듣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이 모르죠? 황영표 선생님. 상공에는 북한 약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전투기 날아갈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호에 숨어야 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어요. 도망가려면 진작 도망갔습니다. 26일 9시 경찰 측에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대통령한테 피난 가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당시에는 경무대 근처에 서대문 형무소, 마포 형무소에 좌익 사범이 수천 명이 있었으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제가 경찰 간부라도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27일 01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도 거부 안 갑니다. 안 가겠다고. 이승만 장면 대사에게 트루먼 만날 거를 지시를 합니다. 너무 더디니까 탄약이 오고 뭐 이런 걸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미군 참전하냐고 그걸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이. 그래서 새벽 1시에 미국한테 있는 장면 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트루먼 빨리 만나라. 뭐하고 있냐 지금. 그러니까 장면 대사가 트루먼한테 간 거예요. 트루먼이 장면 대사한테 뭐라고 해주냐면 안심하라고. 한국 정부, 국민, 국군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으며 국민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안다. 야, 이승만 대통령 말이 맞았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상당한 무기와 탄약을 수송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 장비는 곧 한국의 군사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 그러니까 트루먼의 기준이 뭐예요?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지원을 해준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27일 밤 9시에 녹음을 똑같이 하는 거죠. 왜냐면 미국을 아니까. 2차 대전, 1차 대전을 목격한 사람이니까.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왜 망했는지 아니까. 자기 힘을 갖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도태되고 멸망한다는 걸 알았고 그런 거를 국제사회에서 묻힌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요한 부분, 해외 망명 사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거는 그래도 독일이라는 외국군이 쳐들어와서 망명을 가가지고 외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영토에 있는 정보는 잘못됐고 해외에 있는 폴란드, 노르웨이 이런 정보는 합법 정보다 선전할 수 있지. 근데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가 그 정보가 없어졌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후티 반군 알죠? 북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예를 들어서 남예멘에 있는 원래
정식 정보를 이기고 제패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나요? 후티 반군이든 북예멘이건 남이건 난 모르겠고 어차피 그건 뭐 이슬람 애들 그러는 거 아니야? 정통성이 확보가 안 돼요. 없어지면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탈레반이 그렇게 집어삼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국제사회 관심이 갑니까? 죽어들끼리 싸우다가 뭐 그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자신의 위치를 옮긴 거는 어떤 경우에도 다 무조건 옳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국군이 용맹하게 싸워라는 것은 선무 공작 차원에서도 옳고 군 사기 차원에서도 옳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원과 국제사회 지원을 위해서도 옳다. 27일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 거예요. 02시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 이기봉 서울시장과 조병업 박사와 프란체스카가 일제히 피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승만 박사한테. 새벽 4시에 간신히 피난길 오릅니다. 대구로. 근데 대구에 가는 기차에서 잠깐 주무셨는데 깨니까 대구에 도착했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대전으로 기차 돌리라고. 상행 열차를 타신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정이 정확하게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27일에. 결정되니까 드럼 라이트라는 참사관이 그 의견을 전달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네 전쟁이 아니고 It is not your war, it is our wa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뻐서 이제는 그 3일 동안 내가 피말리게 기다렸던 미국의 직접 참전이 결정됐으니 21일에 녹음을 대전에서 하셔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는 거거든. 그 뒤에 3시간 만에 갑자기 서울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라. 그 소식을 듣고 최창식 대령이 새벽 2시 반에 다리를 폭파한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행적과 국방부의 행적을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 했지만 그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일사후퇴 때는 1월 3일에 민간인들이 거의 다 대피를 하는데 그때 같이 나오잖아요. 김일성이는 일주일 전에 평양에서 도망가서 외국으로 도망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마음에 빚이 남아서 일사후퇴 때 국민들이랑 같이 내려오잖아요. 바로 앞에 중공군이 있는데 무엇보다 29일에 메가더가 시찰을 할 때 이승만은 대전에서 조그마한 비행기 타고 와서 적한테 격추당할까봐 저공 비행해서 수원까지 와가지고 메가더를 접견합니다. 이게 이승만의 캐릭터. 드디어 왔구나 네가. 메가더가 왔으니까 이제는 됐다. 근데 메가더가 왔을 때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까? 이승만 성격이 그렇거든. 직접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그건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카리스마적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압적인 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승만의 캐릭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이익과 자기 이익을 동일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밑에 있는 그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는 맡겨도 되고 젊은 사람한테는 맡겨도 되고 국방부 장관한테 맡겨도 되는데 굳이 막 와보는 거예요. 메가더 왔다니까. 오랜 친구잖아요. 메가더 또. 그러니까 수원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메가더한테 직접 다 설명하고 메가더가 진짜로 여기서 싸울지 그 눈빛 보고 확인하고 싶고 그런 거거든 사람이. 그러면서 이 27일에 최창식, 최병덕 이런 분들의 행적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역사의 심판자 자리에 앉지 말자고.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알려져 있는 겁니다. 엇갈리는 증언도 있는데 최병덕이 27일 오전에 서울 시내 들어오기 전에 북한군이 2시간 전에 한강교 폭발을 명령을 했습니다. 27일 09시에 최창식 대령이 폭약을 준비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만약을. 11시에 신성호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국방차관 장경근 등이 육군 본부를 시흥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철수 직후인 오후 2시에 한강다리 폭파에 합의를 합니다. 근데 또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군수뇌부가. 오후 2시에 원래 폭발을 하려고 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의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이후 3시까지 폭파 준비를 완료하되 교각 손상 주지 않도록 폭약을 장치만 해놔라. 설치를 다 하는 거예요. 딜레이가 된 거죠. 폭파 설치할까? 하자. 오전의 상황. 오후 2시까지 다 폭파하도록. 근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려. 사람 일이 그런 거거든. 근데 설치가 끝났어. 근데 중간에 또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간대. 앞에서. 일단 놔둬봐라. 그러다가 갑자기 밤에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여기 있는 군인들은 그냥 하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여기 입구에는 몇 명 서 있고 여기 입구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 것 같고 몇 명 이상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면은 적게 오는 날도 있고 많이 오는 날도 있고 뒤에 따라가지고 헤드락 걸어서 막 멈춰야 될 때도 있고 상황이 막 개판이에요. 현장도 일개 경호원도. 근데 여기 군인들도요 지키다 보니까 27일 이제 밤이 넘어가면은 의정부가 털리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도 있고 하니까 더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근데 폭파 시간을 지키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 바리케이드 뚫고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섞여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르륵 꽝꽝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끊긴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국방부 공식 자료에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망자는 군경 사망자 77명. 그거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건국전쟁 그 영화팀이. 근데 민간인 사망자가 하나도 없다? 요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해서 800명이 죽었다? 그 최진기 역사 강사랑 이런 뭐 머리 하얀 이런 역사 뭐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온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그 500에서 800명에 대한 주장은요. 거의 한 가지 사료에 근거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한 가지 사료를 원문으로 들여다보니까 사망자 숫자도 estimate 당시에 군사 고문단으로 들어왔었던 2명 있거든요. 그 2명이 다리를 건너고 나서 바로 앞에서 본 게 아니고 다리를 건너고 와서 심지어 다리를 건너고 몇 분 뒤에 폭탄이 터졌는지 이 2명 증언도 달라요. 근데 이게 터졌는데 멀리서 보니까 500에서 800명 죽었다 이게 아니고 estimate. 그 다음에 4,000명 정도가 다리 다른 편에 있었다. 그러니까 폭탄 터진 부위 말고 조금 비교적 안전한 부분 4,000명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황현필 선생님 아니에요. 그 제가 원문 보니까 possibly. 여러분 사람의 인식과 감정과 해석은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학계에서 그렇다라고 확증된 사실과 가능성 영역을 분리하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진 같은 거 제가 모아놓은 거 있는데 폭탄이 터질 때 있었던 그 다리를 찍어놨던 사진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보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길 등 게 솟아오르는데 수백 명이 튀어 올라왔다 돼 있죠. 근데 육안상으로는 발견되진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좀 뭐하지만은 800명이 죽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사진을 어떻게 찍냐? 28일 당일에 한강 철교가 불타고 있는 사진과 29일에 어떤 사진 작가가 호기심에 무너져 있는 한강 철교를 바로 앞에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근데 800명 사망설과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만약에 확정된 사실이 되려면 그 수백 명이 강가에 시체가 떠오르고 그러한 장면을 찍은 사진이 왜 하나도 없냐 이거야. 저 여기서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정된 사실로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방부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있으니까 발표가. 근데 그것도 군 내부에 사정이 나름대로 있다고. 마음대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을 참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남을 사람은 남고 피난 갈 사람은 피난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알리지 않고 도망갔다고? No. 당시의 상황, 적이 어디 있는지 피난 가고 있는 국민들이 이해 가능하다라든지 다 얘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시민만을 위한 대통령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대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권이 열심히 싸울 수 있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뭔가 불안한 미래가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끝나버리니까 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엄청나게 우리의 구세주처럼 다가오는 미국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줌으로써 전방에서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게다가 손원일 제독이 당시 하와이에서 미국으로부터 산 군함 3척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 3일 행정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해가지고 빨리 그 군함 갖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인천 상륙 작전에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초를 통해서 메가드한테 전화해가지고 탄약이 빨리 도착했어. 그걸 통해서 국군이 지연전을 한 거고. 그 결과는 뭐냐? 적군의 선무 공작과 북한의 전투기와 당시에 서울이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이 지연전을 펼칠 수 있고 군함을 빨리 가져오도록 했고 미국의 빠른 지원을 받아냈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